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 제주 항노화 산업 융복합 발전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트윈데믹 우려를 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유행을 공식화했죠. 패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이번 포럼 실내에서 KCTV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을 개최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제주 지역의 항노화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이제 발굴하자.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해보자, 모색해보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KCTV를 통해서는 TV로 그리고 항노화 포럼 공식 유튜브 채널 항노화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또 온라인으로 동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제주테크노파크, 항노화 포럼 추진위원회, 그리고 제주뉴스가 주최를 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가교가 주관을 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4회차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책, 경제, 연구, 치유 이런 각 분야별 항노화 산업을 다뤄왔습니다. 올해는요, 어떤 걸 다룰 예정이냐. 대다수의 도민께서 건강에 관심이 참 높잖아요. 이 점을 감안해서 건강한 노화, 항노화 헬스케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항노화 산업의 국내외 현황 살펴보고요. 타 시도의 항노화 센터 운영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제주형 고령 친화 산업 육성 관련해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 기조 연설 듣고요. 세 편의 주제 발표를 들은 이후에 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굉장히 궁금한 만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항노화 포럼 추진위원회 김형길 위원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포괄하는 항노화 산업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 사회화와 개인 건강관리 관심 등 증대, 그리고 새로운 항노화 연구 등 항노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시장 규모가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세포를 배아 상태로 되돌리는 유전자 리프로그래밍 연구를 위해서 알토스 랩스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손상된 세포를 되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난치성 질병 치료라는 의미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했지만 인위적으로 역분화시킨 세포가 미분화 세포와 동일한 역할을 할지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을지 등의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이 있었지만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인 아마존은 물론 최근에 구글이나 MS 등 IT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항노화 산업에 투자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제주는 청정 환경과 천연 소재 등 친환경 인프라가 갖춰진 국내 최고의 관광지이므로 항노화 의료 관광의 최적지로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찍이 우리 제주도는 2013년 7월 신성장 산업인 항노화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항노화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제주의 항노화 산업의 규모는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 다시 한번 제주형 항노화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항노화 웰니스 비즈니스 모델 정립과 전략적 방향 설정은 물론 지속 가능한 포럼을 위한 민관학 등의 협의체 구성 및 제주 항노화 산업을 선도하는 항노화 선도 연구센터 설립 등 구체적인 추진 정책들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향후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항노화 산업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를 통해 장수의 섬 제주가 건강과 휴양과 힐링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항노화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발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힘차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김희연 정무부지사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희현입니다. 제주 항로와 융복합산업 발전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국제항로와 융복합산업 발전 포럼 추진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과 제주 가교, 주회사 가교, KCTV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서 귀한 걸음해 주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김택식 단장님과 여러 전문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하게 잘 늙는 방법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의약품과 식품, 화장품 등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바이오 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장수의 섬이자 청정 자연을 품은 제주는 바이오 헬스 산업의 최적지라고 자부합니다. 이에 우리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제주 특화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정책 과제로 바이오 헬스 분야를 제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전혜숙 국회의원과 우리 도가 공동으로 K 바이오 헬스 포럼을 열어 제주의 메디컬 푸드 산업에 대한 국회와 제약회사들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주 테크노파크와 제주 헬스케어 타운, 국가생약자원센터 등 인프라를 연계한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에는 우리 항로화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제주형 항로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 지역 바이오 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과 진심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주 항로화 산업 학술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지사님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항로화 산업 융복합 발전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의 비법은 바로 항로화에 있습니다. 생물종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제주는 항로화 산업의 최적지입니다. 오늘 제주만의 청정 자원을 활용하여 항로화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포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미래지원본부 수석연구원 그리고 고령 친화서비스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택식 단장께서 국내외 항로화 현황과 또 산업 동향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 서비스단을 맡고 있는 김택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국내외 항로화 산업 동향과 이제 전망 부분인데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항로화 산업을 좀 다시 이제 돌아보게 되다 보니까 좀 이제 항로화 산업에 대한 정의부터 좀 다시 봐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많은 연구들이 좀 그동안에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연구자의 이제 사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 개념에서부터 좀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의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전적인 의미로 뭐 이 단어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뭐 노화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형상.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이제 신체 변화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항노화는 이제 이러한 노화를 억제하거나 이제 완화시키고 지연시키는 이런 작용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노화 산업이라고 하면 이런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고 완화하는 것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항노화의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뭐 기술이 발전하고 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건강 관리가 잘 좋아지면서 저희가 이제 건강 수명이라든지 이런 수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계속 이런 항노화 활동들을 꾸준히 좀 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이게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제가 이제 처음 그 연구를 할 당시에 찾아서 이제 보고서에 넣었던 그림인데 이 그림도 좀 다시금 보니까 상당히 좀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19년도에 이 노화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대에서 그런 노화를 일으키는 이제 단백질이 분비가 다르게 일어난다라는 연구도 나와서 점점 이 항노화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제 항노화에 대한 어떤 뭐 시대별 뭐 변화를 좀 이제 그 참고 자료를 좀 넣어봤는데요. 뭐 50년대까지는 뭐 자연스러운 이제 노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면 뭐 80년대에는 이제 성공적인 노화라고 명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바이오 노인공학, 뭐 안티에이징 이런 식으로 좀 세대가 구분이 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 지금 지속적으로 좀 발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정의의 다음으로 이제 항노화 산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좀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산업연구원이나 이제 많은 기관에서 이 항노화 산업에 대해서도 연구가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고령친화 산업의 범위 안에 항노화 산업을 담아두었고요. 다른 연구에서는 또 반대로 항노화 산업에 고령친화 산업에 포함되는 그런 범위와 포함 관계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준이 다른 거는 좀 이제 기준점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나이로 따진다고 하면 항노화 산업에 고령친화 산업이 포함이 되는 게 맞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노화라는 거는 전 세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이를 생각하면은 항노화 산업에 고령친화 산업이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노인에 대한 영역에서 항노화 영역이 일부가 되기 때문에 고령친화 산업 안에 항노화가 포함되는 이제 그런 포함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4년도에 항노화 산업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했었는데요. 크게 이제 서비스 산업과 제조 산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뭐 영양관리 서비스, 피트니스, 의료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이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제조 산업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항노화 산업의 좀 글로벌 시장 추정을 좀 보면 상당히 뭐 다양합니다. 이제 뭐 기준점이 다르고 뭐 예측 시점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항노화 시장 규모를 전 세계적으로 한 60조에서 한 100조 이 정도를 여러 연구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노화 산업이 이제 앞으로 시장성이 더 이제 좋아질 거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이제 일본과 주로 뭐 주요 유럽 국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또 홍콩, 영국,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점차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도 우리나라만큼의 그런 노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노화에 대한 관심, 노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항노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항노화 산업의 동향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서비스 산업에 대한 동향까지 지금 조사가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제 국내 항노화 제조 산업에 대한 이제 국가 통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기준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체를 보면 이 당시 이제 참여하신 사업체가 이제 1,962개 정도의 사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경기도에 많은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 항노화 산업 분야가 큰 규모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이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상장 중소기업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표로 제 참고로 넣어드린 표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제 항로화 제조 산업 기업들의 제조 분야 기업들의 이제 매출과 수출액을 좀 보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항로화 제조 산업 전체 매출 규모는 약 18조 원 규모를 이루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수출은 약 한 1조 원 규모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시면 의약품 제조업과 화장품 제조업이 매출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수출 부분에서도 의약품과 화장품 제조업 쪽에 수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로화 산업 분야에 국내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전체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한 약 6만 명 정도의 인력들이 이 항로화 분야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생산 및 품질 관리 쪽에 종사자들이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R&D 연구 인력은 많이 좀 부족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항로화 산업에 대한 그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 진흥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한 일하다 보니까 많이 기사화되고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알토스랩에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하신 거는 익히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알토스랩이 현재 한 몇십조 원 정도의 규모의 R&D를 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당히 그 한 개의 기업이 이런 많은 R&D 예산을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좀 그런 국내하고의 상황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이제 해외 기업들이 다양한 이제 R&D 항로화 R&D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설크 인스티튜트 같은 경우에는 생쥐의 노후 징후를 안전하게 역전시키는 세포 해친 요법을 좀 개발해서 그 세포의 역분화에 성공을 한 케이스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칼리코에 같은 경우도 노화의 원인을 규명을 해서 인간의 수명을 한 500살 정도까지 연장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니티 바이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화 세포를 제거하는 그 세포상에서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는 기술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활발하게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카이스트하고 키스트하고 포항공대가 함께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한 연구 성과들이 있는데요.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을 해서 항로화 단백질을 찾아낸 연구가 가장 최근에 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예쁜 꼬마 선충이 그 선충의 이제 세포 내에서 세포가 이제 분할을 할 때 세포가 에너지를 잃어갈 때 그 세포 내에 있는 그 노화된 세포를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이런 기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 선충이 장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항로화 연구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국내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좀 진행된 국가적으로 좀 진행된 이제 항로화 연구 개발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과거에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 항로화나 노화 관련된 연구들이 얼마나 좀 이루어졌는지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주 자세하게는 하지는 못했고 단순하게 좀 키워드 검색을 좀 해봐서 결과를 정리해봤는데요. 이제 과거 한 10년 동안 노화를 키워드로 한 국가개발 연구과제들이 거의 한 10,000개 정도의 연구과제들이 존재를 하고요. 과학기술정통부와 교육부 사업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는 아직까지 기초 연구에 좀 많은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항로화도 마찬가지로 노화와 마찬가지로 기초 연구 중심으로 좀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흥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제 항로화 제조 기업의 실토 조사에 대해서 기업의 연구 개발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항로화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좀 의약품 쪽에서 이 항로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로화 제조 분야에서의 전체 R&D 규모가 2019년도 기준으로 한 1조 2천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내용적으로 보시면 이제 의약품이 가장 많고 또 이제 공정으로 보시면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이쪽 분야의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로화에 대한 좀 정부나 지자체의 좀 지원을 좀 살펴봤는데 좀 안타깝게도 좀 정부의 지원은 그 R&D를 빼고서는 특별하게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많지 않은 것이 좀 사실입니다. 뭐 대체로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항로화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어떤 그 엄밀하게 말해서 어떤 순수한 앞에서 살펴보신 개념적으로 살펴보신 그런 항로화의 개념보다는 어떤 웰리스의 개념으로 지금 항로화가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구, 경남, 창원, 뭐 양산 이런 쪽에서 이제 항로화에 관한 관심들을 들고 지역 자원을 좀 활용을 해서 항로화 산업을 육성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좀 이렇게 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동향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좀 정리하면서 좀 느낀 것이, 그러니까 뭐 제가 처음에 이제 뭐 2014년도 정도에 이제 항로화 산업이라는 그 뭐 정책 지원을 기획을 하고 뭐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저희가 쓰고 있는 항로화라는 용어, 뭐 웰리스라는 용어, 웰빙이라는 용어, 그리고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용어 이런 용어들이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에서 좀 보신 것처럼 뭐 연구개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개별 연구자들의 역량은 뛰어나지만 어떤 이 연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뒷받침이 좀 약하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단한 성과를 내기가 좀 쉬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항로화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한 지금 10년이 넘게 되고 있는데도 그 기술의 발전이 아주 많지 못했고 뭐 지금에 와서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이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항로화 산업이 좀 장기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로화에 대한 기초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뭐 항로화의 웰리스라든지 고령 친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지자체들의 어떤 자원이나 인프라를 활용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정책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산업이 발전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항로화 산업을 우리나라에 맞춘 형태의 항로화 산업이 좀 육성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뛰어난 연구자들이 또 좋은 성과를 내서 이 웰빙, 뭐 고령 친화 산업 그리고 이제 항로화 산업을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이제 이 항로화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제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쪽 분야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제주에 대해서 뭐 제주는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실 거고요. 뭐 그 제주가 또 이런 항로화 산업이나 고령 친화 산업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복지부 산하의 저희 진흥원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그렇게 같이 중앙 정부 쪽에 있는 기관들하고 이런 지자체들에 있는 인프라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앞으로 좋은 항로화 산업 육성, 고령 친화 산업 육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맹지혜 박사께서 제주형 항로화 모델 구축을 위한 국내외 항로화 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 맹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국내외 항로화 클러스터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제주형 항로화 모델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관심이 나날이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건강과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 중심적인 사고를 지닌 MZ세대와 액티브 시니어가 소비 시장의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항로화 제품의 생산과 개발 그리고 서비스 시장의 성장 등 항로화 산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건산업진흥원의 김택식 단장님 통해서 잠시 언급됐던 내용 등인데요.
2019년 기준 항로화 제조 산업의 실태에 근거하여 항로화 산업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노화 산업은 노화와 관련된 습관과 증상 및 질환의 적극적인 예방, 관리, 치료를 통해서 노화를 지연시킴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의료, 비의료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융복합 산업을 항노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입니다.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는 전국에 총 25개로 구성되어 있고 바이오 벤처 지원센터 9개와 지역 진흥사업 1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는 타 산업 대비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바이오 클러스터는 바이오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도전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줄 뿐만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헬스 정책 주요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헬스 정책은 의료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을 목표로 제약, 바이오 등에 있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인력을 양성하면서 사업화 및 해외 진출 등 전주기적인 지원을 위해 각 부처별로 바이오 헬스 산업의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을 살펴보면요. 자국민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는 물론 고부가 가치를 자랑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생명과학에 대한 R&D에 대한 투자의 방향성과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의료 바이오 분야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노화 산업의 생태계 종합적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면요. 고령화 및 웰에이징에 대한 관심으로 관련 산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대다수의 항노화 산업 특화단지는 이러한 시장을 겨냥해서 산학 연병을 기본으로 R&D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그리고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와 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 집중화된 연구의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딥테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 기업의 발굴 필요성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면서 바이오 헬스 산업군의 제품들이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제도적 측면이 완화가 될 필요성도 있고요. 기업의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한 경험치의 확대 또한 필요하고 해외 시장 정보의 접근성 또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 클러스터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 청정한 천연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 관광 도시인 제주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항노화 클러스터 모델을 접근해 나가야 될까요? 벤치마킹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한방 약초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산청에 위치한 동의보감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남 산청에 위치하고 있는 동의보감촌은 2007년에 개촌하여 2013년에 세계전통의학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내년이죠. 2023년에 10년 만에 또다시 세계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산청 동의보감촌은 2001년 한방약초축제를 시작으로 산청군에 조성되어 있는 한방약초 산업의 테마 관광지로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방 휴양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산청 동의보감촌은 구역별로 스토리라인을 구성을 해서요. 한의학박물관, 엑스포 주제관, 한방테마공원, 한방기체험장 등 체험할 수 있고 볼거리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촌 내에 한의원 그리고 한방음식점 그리고 약초 판매장과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청 동의보감촌은 항노화 산업 클러스터의 유형 가운데 제조와 생산 중심의 클러스터가 아닌 소비와 그리고 서비스에 집중한 관광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의 항로화 산업 클러스터 모형은 어떻게 설정을 해 나가야 할까요? 제주는 풍부한 해양 자원과 우수한 관광 자원, 그리고 고품질 의료 서비스와 힐링, 명상, 피트니스, 레저 등과 같은 다양한 체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항로와 웰니스 관광의 최적지로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2013년 7월 항로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건강, 뷰티, 푸드에 집중한 개인 맞춤형 스마트 컬러푸드 산업 및 맞춤형 진단 치료제, 건강 뷰티 산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러한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맞춤형 서비스 및 관광 소비형 항로화 웰니스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들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웰니스 및 웰니스 관광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드려야 될 텐데요. 웰니스는 말 그대로 웰빙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웰니스는 항로화의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웰니스 관광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의료 관광과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어서 건강한 일반인이 여행을 통해서 온천, 명상, 요가, 건강식과 같은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인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둔 관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웰니스 관광을 산업 전반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 공모를 통해서 경상남도가 선정이 되었고 그중 거창, 산청, 함양, 합천은 항방 항로화와 그리고 거제, 통영은 해양 항로화로 웰니스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여 경남 특유의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제주형 항로화 모델 구축을 위해 논문 한 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지역형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모델 구축을 위해 두 가지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스트리아의 티롤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모델과 한국형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모델입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을 살펴보면 거점 웰니스 관광지가 입지하고 있을 때 가능한 모형으로서 웰니스 관광지가 부족하거나 혹은 거점화되어 있지 않는 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모델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위별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선구축하고 그 다음에 확장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형성한 이후에 스타 기업 웰니스 위주의 관광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가는 형태의 방향으로 거점화된 웰니스 관광지를 육성해 나가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주형 항로화 산업 종합계획을 토대로 제시해본 제주형 항로화 웰니스 비즈니스 모델 유형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어 보이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로화 웰니스 관광 연계 모델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있고요. 그리고 항로화 웰니스 진단, 치료, 관광 연계 서비스, 그리고 웰니스 휴양, 항로화 제품, 항로화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의 특산물을 활용한 식품 및 화장품 등이 있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오늘 앞서 제시한 논문을 활용한 제주형 항로화 웰니스 클러스터 통합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제주형 항로화 클러스터 통합 모형은 거점 웰니스 관광지를 중심으로 웰니스 관광 지원 자원 그리고 지역 관광 자원, 웰니스 관광 네트워크 자원을 형성해서 통합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주의 거점 웰니스 관광지라고 볼 수 있는 위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항로화 제품을 생산하는 홍암가 그리고 레저 스포츠 산업인 제주 해양 레저파크 등이 이제 항로화 웰니스 관광 지원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한라산, 우도, 만장굴 등이 지역 관광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관광공사, 제주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제주테크노파크 등이
항로와 웰리스 관광 네트워크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개의 자원들을 통합한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는 해양 자원과 우수한 관광 인프라, 고품질 의료 서비스와 다양한 체험 자원들을 갖추고 있어서 건강과 뷰티 그리고 푸드에 집중한 개인 맞춤형 스마트 컬러 푸드 산업 및 맞춤형 진단 치료제 그리고 건강 뷰티 산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주는 이러한 자원들을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및 관광 소비형 항로와 웰리스 산업을 육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제안이 제주형 항로와 웰리스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의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조연설 함께 하셨습니다. 네, 김택식 단장 그리고 맹재 박사께서 항로화 산업 이제 뭔지 개념을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시장 규모 이제 현재 어떤지 미래 가치를 정리해 주시면서 또 제주형 항로화 모델 구축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소중한 제언도 해 주셨습니다. 곧바로 세션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고려대학교 백승필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항노화 과학기술과 지역혁신 융합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백승필 교수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산업적인 것보다는 연구 개발 관점에서 어떻게 항로화 과학기술들이 지금까지 축적되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지역혁신 산업화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친지에 대해서 간략한 제언을 드리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노화하면은 선천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생체의 어떤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비가역적이다. 우리 도달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제 선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오래 장수하느냐 장수하지 않느냐는 어떤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70에서 80%는 다 환경 및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노화의 원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을 진행해서 지금은 대략 9가지로 정리되는 노화의 원인들을 과학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이것을 단순하게 현상적으로만 본 게 아니라 분자 수준에서 명확하게 그 기전들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고요. 분자 기전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9가지들은 하나하나 보시면은 뭐 유전체의 불안정성이라든지 텔로미어 감소, 아마 뭐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시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대략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런 어떤 기전들이 지칭하고 있는 것은 결국 노화라는 것은 현상적이지만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이제 마지막 9번째로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세포 노화와 굉장히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자 기전뿐만 아니라 그 노화의 원인이 세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최근에 아마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이제 최근에 출간한 책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주장하는 바는 노화는 이제는 더 이상 자연적 현상, 그냥 받아들이는 현상이 아니라 질환, 또 질환이라고 정의해야 됐다는 것은 결국 치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역시 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음식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운동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체 시계에 기반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지켜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노화라는 것이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방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기전도 알고 어떤 대상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어 및 치료의 대상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되겠다는 것으로 지금 이제 관점들이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항노화 제품도 단순하게 표면적인
피상적인 어떤 것의 개선뿐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원리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여러 연사분들이 최근에 연구 동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노화와 관련된 또 노화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잠깐 더 자세하게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 노화 관련 연구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알려진 효과를 좀 더 근본적으로 이제 탐색해서 그 원인의 근거에서 새로운 약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에서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대표적인 예는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보통 많이 알려진 방법으로 장수하는 방법, 또 오래 건강하게 사는 방법으로 첫 번째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식사와 관련된 것하고 운동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식사와 관련된 거고요. 당연히 소식을 하면은 건강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장수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에 대한 효과를 분자 기전적으로 봤더니 왼쪽에 이제 그 화면의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은 그런 기전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됐고요. 롱제비티라는 게 결국 장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냥 현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자 기전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게 됐고요. 특히 엠토르라고 하는 기전하고 굉장히 관련됐다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노벨상을 받은 오토파지라고 해서 자가포식에 의해서 생체 내에 있는 어떤 재생 능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여된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되었고요. 그래서 뭐 뉴스로도 많이 나와 있는 와인에 많이 드는 레스베라톨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불로초로서 아마 곧 임상이 좀 들어가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메트포민 같은 것들이 이와 관련돼서 제안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볼 수 있는 것은 운동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약입니다. 운동도 어떠한 이유로 실제적으로 장수와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요. 운동 효과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하고 어떤 연관들이 제안이 됐고 실제로 사실 나이가 들면 운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지 않고서도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약들을 임상이 좀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역시 노화를 방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약들로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서도 한 첫 번째 부류인데요. 그러니까 소식과 운동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기전에 기반해서 약을 제안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아까 그 노화 원인에서 말씀드렸지만 노화세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노화세포에 관련돼서 있는 연구는 물론 이제 사람에 대한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고 쥐라는 동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나이든 쥐의 노화세포를 제거를 했더니 일정 정도는 노화가 멈춰지고 또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제 그 노화세포 연구 또 노화세포 제거 기술로서 제안이 됐고요. 이것을 보통 영어로 세노라이틱스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제일 주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물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인간에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제안된 것들이 역시 약입니다.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노화세포 제거 약물을 사람들이 개발하게 됐고요. 이건 마치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랑 굉장히 유사한 방법들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동안 암세포 제거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 노화세포 제거 연구에도 역시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화세포 제거 약물로 여기 보시는 여러 약들도 역시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 제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화세포 제거가 아니라 노화세포가 유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표현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노화세포가 배출하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세포도 역시 노화세포 되는 작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노화세포 분비형의 어떤 표현형을 제어하는 약물로 두 번째 노화세포 억제 약물이 또 연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걸 세노몰픽스라고 하고요. 메트포민이 바로 이쪽 계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노화세포 축적을 방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운동 효과를 보이는데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 결국은 이 노화세포 축적 방지의 계열로 같이 포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세 번째 부류는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은 많이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뭐 드라큘라가 뭐 젊은 피를 수혈을 받으면 건강해진다라는 것처럼 이걸 실질적으로 동물 수준에서 실험을 한 예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1960년대에 이제 시행됐던 연구였고요. 그때 이제 노화된 쥐와 젊은 쥐를 서로 병체 결합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피를 교환하게 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젊은 피에는 또는 젊은 피로부터 뭔가가 노화를 방지하거나 또 노화 방지를 넘어서서 역분화, 역분화라고 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역노화입니다. 역노화라고 하는 회춘의 어떤 방안이 제시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역시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성분이 그런 것을 유도하는지에 대해서 오랜 기간 탐구하고 있고 지금까지 많이 연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더 쇼킹한 뉴스는 아마 앞서 이제 연구자들 발표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역분화 프로그래밍으로 역분화 재생 프로그램으로 되게 유명한 야마나카 인자를 이용해서 역노화 방안, 즉 회춘 방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에는 약간 살짝 근거가 있습니다. 원래 배아줄기 세포, 즉 줄기세포가 원래는 여러 가지 장기기관들을 이제 만드는데 활용되는 기술들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배아줄기를 검토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과학적 사실입니다. 순간적으로 시간을 거슬려서 회춘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 야마나카 인자가 원래는 유도줄기 만능 세포에 원래 사용되는 인자들인데 이것을 활용했을 경우에 역시 회춘, 역노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야마나카 인자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를 활용했을 때 수명 연장뿐만이 아니라 노화 방지, 그리고 오히려 젊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통해서 지금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브레이크스루 상이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의 그 노벨상이라 불리는 상을 제정한 유리 밀러 그런 등등의 여러 사람들이 여러 투자자를 모아서 지금 엄청난 투자가 지금 들어가 있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노화의 새로운 그 기술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과학기술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시장성으로 보시면 앞서 이것도 나왔던 그래픽이었죠. 시장성을 보시면 여전히 의약품 치료제와 식이보조제가 상당한 그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접근을 좀 해본다고 한다면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점에서 항노화 과학기술의 결과들을 산업화하는 데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알토스에서 된 것처럼 아마존처럼 구글 역시 이 항노화 관련돼서 여러 투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캘리코라든지 잘 알려진 전통적인 바이오 방식의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 뭐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의 그 구조를 제시한 3차원 구조를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처럼 디지털적인 어떤 기술적 요소들이 들어오면서 좀 더 항노화 기술 연구도 좀 더 크게 확장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또한 시장적으로도 전통적인 바이오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그 IT와 연관된 여러 기술들이 또 함께 항노화 산업을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고령화 사회 그리고 개인 건강 관심으로 항노화 산업 분야는 굉장히 핫한 분야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그동안 IT의 큰 산업을 이끌었던 구글과 아마존 등이 이제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고요. 항노화 바이오헬스는 이제 정책적이나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핵심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주체들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학적인 어떤 그 연계도 있겠지만 특히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또 창업기업이라든지 이런 창업적인 분야들과의 연계성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관산학 또는 병과 연합되는 연합체 구성이라든 같은
좀 더 현실 구체적인 어떤 연계 노력들의 네트워크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최신의 항로화 과학기술들을 살펴보시고 이런 과학기술들이 어떻게 산업으로 연결됐을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화의 방지뿐만 아니라 회춘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가깝게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발표를 여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개발 관점에서 항로화 산업 발전을 좀 바라보셨고요. 항로화 시장의 전 세계 이제 규모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 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점, 또 발전 방안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인제대학교 배성윤 교수께서는 항노화 산업의 필요 인력과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경영학과의 배성현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항로화 웰니스 산업의 인력 수요와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나 신체적인 건강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그 사람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 속에서의 역할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즉 사회적 건강까지도 포괄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헬스케어나 의료, 질병의 진단과 예방, 치료 이 부분이 가장 건강에서 중요한 테마였고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질병 퇴치에 이어서 이제 질병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건강을 증진할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건강의 결과물로서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찾고 지속 가능한 건강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의약품,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화장품, 뷰티, 각종 서비스 분야로 이 웰니스를 포함하는 그런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웰니스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인데요. 요약을 하면은 왼쪽에 가장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영양제, 다이어트 시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웰니스 관련 부동산 개발이나 관광 분야는 다소 미흡한데요. 최근에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온천 스파 분야, 그리고 직장 웰니스 분야입니다. 최근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워케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워케이션은 이제 워크와 베케이션, 그러니까 일과 휴양, 이 두 가지가 이제 접목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순하게 이제 짧은 기간에 관광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직접 그 지역에 와서 일도 하고 삶과 관광, 휴양을 연계하는 그런 형태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천연자원이 굉장히 수려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관광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워케이션이나 직장 웰니스의 일부분을 좀 발전시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전망인데요. 이제 코로나19에서 좀 벗어나면 앞으로 어느 분야가 상대적으로 좀 증가를 할까 예측을 한 자료인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는 정도의 빠른 회복세를 가질 것이라는 것이 이제 IMF와 이 글로벌 웰니스 연구원의 전망인데요. 상대적으로 침체가 많이 되었던 온천 스파 분야나 웰니스 관광 분야가 빠르게 회복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웰니스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의 증가, 그리고 인구 고령화, 만성 질환의 증가, 그리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확대, 이 건강 친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아지고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이런 항노화를 포함한 웰니스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관련 산업의 일자리 수요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항노화 산업이나 웰니스 산업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산업 통계로 자리 잡았거나 이런 일자리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서 한번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헬스케어 분야의 신규 일자리는 계속해서 경제 전망이나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노동 통계국이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일자리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10년간, 향후 10년간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약 830만 개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추가적으로 1억 6,65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연간 고용 성장률이 5% 정도로 과거보다는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미국이 특히나 혁신 산업이나 제조 분야나 디지털 산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성상 제조 산업이나 디지털 산업 분야는 석박사 이상의 R&D 연구 분야나 고급 인력들이 종사하면서 혁신 제품을 만들어내면 고부가가치가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서비스 분야나 사업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그래프는 경기 침체나 경제 성장 이거는 굉장히 변동이 심한데 불구하고 과거의 25년 이상의 통계를 보면 이제 헬스케어 분야는 지속적으로 고용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헬스케어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의 고용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전체 261만 개가 만들어져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이 레저 접객업체 그리고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부분 서비스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서비스 일자리고요. 빨간색이 제조업 일자리입니다. 대부분은 서비스 부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웰니스 산업의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베이비붐 세대 노년층 인구 집단의 항노화 시장이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서 웰니스 시장 혹은 항노화 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커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장년층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웰니스 시장의 주 고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굉장히 시장이 커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제품, 기술, 서비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깔때기의 마지막 아랫부분의 크기가 결국에는 정부의 규제라든지 정책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혹은 침체될지 작아질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헬스케어 분야의 일자리 수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요인이 있다라고 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자료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얼마나 웰니스나 항노화에 대한 요구가 있느냐,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나 그 산업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항노화나 웰니스를 추구하는 맥락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자리가 얼마나 전망이 있고 안정적이고 또 복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력의 수급 계획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항노화 분야의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인구 고령화, 또 생산 인구의 감소, 관련 인력의 양성 기관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교육 훈련비를 지원할 것인지, 해당되는 커리어가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충분한 지원자 인력풀이 있을 것인지, 또 그런 종사자들 전문 인력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예상 소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직업의 위험도나 직업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인력 수급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요약하면 양성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이것만으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약산업이나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관련 단체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런 일자리가 어떤 그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인증 제도라든지 직업 매력도에 대한 연구나 그런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항로화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항로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관련 종사자와 전문 인력 수급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개혁이 필요하겠죠.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인력 양성 및 홍보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 향후 대책, 점검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이 자료 검색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실태 조사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 그리고 추적 관리하는 작업들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헬스케어 분야의 치료나 서비스 분야보다는 제주도 자체는 웰니스 분야로 산업 초점을 좀 맞추고 필요 인력을 육성하는 전략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많은 일자리는 웰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고요. 일자리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어떤 산업 발전을 통해서 산업 발전 수익을 늘릴 것이냐, 일자리를 늘릴 것이냐 이 두 가지는 같이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같이 가려면 이 생산 기반이라든지 제조 기반, 특허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돼야 되고요. 반면에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표적인 것은 특허나 전문 연구원들의 일자리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소비자들을 맞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들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새로운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보다는 최근의 추세는 프로세스나 경험을 중요시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내 제조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항로화 클러스터를 유치한다든가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고 이 경남이나 타 지역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제주 천연자원이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람이나 여기에서 뭐 중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 웰니스 공간을 창출하거나 또 만약에 제조를 한다면 원천 기술이나 이런 그 원료를 수출하거나 제품을 인증하는 형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클러스터와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제주도의 어떤 독특한 경험이나 천연 자원이나 물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게 의료기기라고 볼 수 있죠. 알고리즘, 치료와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이 제주도의 웰니스 특화된 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는 이제 이 장면은 하와이 항로화 뭐 기구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입니다. 바닷가에서 노인 두 분이 굉장히 즐겁게 춤을 추는 장면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영어로 이제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프레드 아스테어라고 해서 미국의 유명한 무용가입니다. 이분이 무용 지도를 하면서 동작을 크게 하고 제대로 동작을 하고 너만의 스타일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주도에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좀 대단히 규모로 좀 크게 한번 벌여서 확실하게 어떤 제대로 사업 결과를 만들어내고 제주도만의 특화된 차별화된 항로화 웰니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산업이 발전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제 발표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공선희 센터장께서 제주형 고령 친화 산업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의 센터장 공선희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주형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핏 이제 오늘 주제 자체가 항노화이기 때문에 항노화와 고령 친화가 좀 상반된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고령 친화 산업이나 고령 친화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항노화 산업하고 고령 친화 산업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에이지 프렌들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건데 이게 좀 노인만을 위한 시니어층만을 위한 그런 환경 조성이 아니냐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고령 친화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가 포함되고 모든 연령대에서 불편함이 없이 살기 편리한 그런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대의 접근성과 또 노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세대 통합의 원리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로컬 차원의 액션 플랜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보다는 오히려 지자체 차원의 또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그리고 시군구나 읍면동 단위의 액션 플랜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활동으로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WHO에서 이제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8가지 영역을 좀 구분해 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외부 공간과 건물, 또 교통과 이동, 주거, 사회 참여, 그리고 존중과 통합, 시민 참여와 고용, 의사소통과 정보, 지역사회 자원과 건강 서비스 이렇게 8개 영역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 공간, 교통, 주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피지컬한 물리적 환경 개선에 관여되는 부분이고 이런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에이지 프렌들리한 환경은 결국은 이제 사회적 관계, 사회적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앞에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화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고령 친화 환경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좋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령 친화 산업 분야는 그 시니어나 고령층이 그 독립적인 생활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주거와 이동, 건강, 돌봄, 또 커뮤니케이션, 또 여가와 일자리 영역에서 되도록이면은 사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그 다음에 보완하는 그런 차원의 기술을 개발하는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향후에는 고령 친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액티브 에이징의 관점을 좀 견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 노인에 대한 어떤 그 네거티브한 인식이나 어떤 수동적인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시니어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조금 어려운 왜냐하면 시니어들이 사실은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에 대한 이런 욕구조사, 수요조사가 기초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개발자라든지 공급자의 입장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시장에 나왔을 때 별로 시니어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패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고령 친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액티브 에이징 관점을 전환해서 기존의 노인이라든지 노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해야 시니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이제 그 급여가 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돌봄이라든지 보건의료 영역의 그런 그 제품들이 주로 개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나 돌봄 영역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활기찬,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활동적인 그런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생활 영역의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로컬 차원의 예를 들면 고령 인구는 도시와 읍면 지역이 다르고, 또 어느 지역에 어느 경력을 가지고 노년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 뭐 선호도라든지 이해라든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의 특징에 맞는, 제주 지역의 특징에 맞는 고령 친화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 향후 제주의 고령 친화 산업의 과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 친화 산업 분야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고령 친화 커뮤니티나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망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모빌리티, 그다음에 여가, 뭐 그 사회 참여 부분, 그다음에 일이라든지 헬스케어 부분, 그다음에 케어, 그러니까 소셜 케어 부분이죠. 그다음에 파이낸스, 금융 차원의 그런 관련 제품과 서비스도 필요하고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정보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8대 영역별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하우징은 기존에 좀 정책 영역에서는 좀 간과되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되도록이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본인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지금 주된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물론 요양원이나 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설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그 재가 서비스가 없어서 혹은 사는 동네나 뭐 주거 환경이 불편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사회적 입원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거 영역에서는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지금 집 안에서 낙상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단차 제거라든지 뭐 안전 손잡이라든지 뭐 응급 벨이라든지 미끄럼 방지 매트,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런 리모델링 차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그 시니어 타운, 굉장히 액티브한 시니어들을 위한 시니어 타운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주거 모델들도 좀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약간 가격대가 비싼 것이 조금 흠이긴 한데, 다양한 가격대의 시니어 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동 서비스가 지금 1인 가구 혹은 이제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고독사 문제들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외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자차 운전을 좀 줄이고 대중교통이라든지 대체 운송 수단을 좀 고려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라든지 또 마을 안길을 달리는 마을버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옆에서 이제 좀 몇 가지 종류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사진 자료는요, 휠체어 맨 위쪽에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도 집 안에서 요리와 설거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뭐 싱크대가 맘대로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하는 그런 환경, 그 다음에
디지털 격차가 지금도 심한데 최근에는 이제 키오스크가 없이는 키오스크 때문에 뭐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상버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행기나 아니면은 휠체어 그리고 유모차를 가지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저상버스가 많이 공급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외부 환경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3대 인프라 중에 하나가 고령 친화적인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과 보행로,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을 적절히 갖춰놓는 것이 고령 친화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고령 친화 그 공원들을 여러 도시와 커뮤니티에서 조성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스마트 홈을 현재 어떻게 지금 실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앞에 말씀드렸던 제론 테크놀로지 세계 대회에서 소개된 소셜 로봇들인데요. 몇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소셜 로봇들이 초기에는 좀 조야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저도 요번에 가서 보니까 꽤 많이 좀 정교하게 좀 그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굉장히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새삼 확인했고 오른쪽은 시니어 세대들이 어려워하는 그 키오스크인데요. 교육용 키오스크를 개발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 키오스크 교육이 필요한데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키오스크 프로그램과 기기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육성 과제로는 첫 번째는 제주 지역의 시니어 특징이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제품 개발 그리고 연구 R&D에 몰두하셨는데 결국은 제품이 개발돼서 이게 이제 성공하려면 시장에서 시니어들이나 고령자의 환영을 받는 제품이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 연구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 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2020년도에 그 저희 센터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 어디에 살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제주 어르신들은 75% 정도가 집에 살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이나 병원을 택한 거는 지금 한 7% 정도 비율인데요.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제주 어르신들이 단독주택의 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 임대보다는 자가의 비율이 90%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한테 집을 상속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90% 이상이 자가의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주거 환경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선할 때 어떤 제품 또 어떤 서비스 어떤 보조 인력들이 필요할지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후주택의 문제가 제주에서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연구 결과에 나타났고요. 특히 8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시기 때문에 실외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무척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실외 화장실을 실내로 배치하는 그런 사업들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제주 어르신들이 장수하는 상황인데요. 장수는 하시는데 지금 전국 평균에 비하면 만성질환의 개수가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면에서는 전국 평균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높은 비율이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요통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굉장히 높고 이거는 아마 어르신들이 이제 그 작업이라든지 밭일을 오랫동안 종사하신 그런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이게 장수를 하시지만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돌봄 서비스라든지 그런 여러 기능성 식품들이 좀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거는 안질환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외선에 오래 노출돼서 그런지 백내장과 녹내장의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데 이것 또한 노후의 삶의 질을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노년기 이전에 어르신들 그 도민 차원의 어떤 그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불면증이라는 수면 장애도 조금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80세 전후의 그러니까 기능 장애가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제주 어르신들이. 그래서 80세 이전에 예방 차원의 관리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노년과 노화, 노인에 대한 활동적 노화 접근이 필요하고 고령자를 좀 수동적으로 보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물론 이제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어르신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어르신들은 많이 있어야 15% 정도를 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90%의 고령자들은 오히려 돌봄과 보건의료보다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장애 치료를 넘어서서 좀 그런 다양한 일상생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노화와 고령 친화에 대한 개념을 좀 어떻게 좀 그 도에서 정립을 해서 저는 이제 고령 친화 개념 안에 항노화가 포함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항노화 관련된 지원 조례는 제주에서 지금 그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된 상황인데요. 고령 친화 산업 관련 조례는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항노화와 좀 이렇게 두 영역을 같이 고려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항노화가 제주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일찍 시작됐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은 컨트롤 타워가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항노화와 고령 친화 산업 육성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 구축이 좀 필요하고, 여기에서 인력 양성이나 지원에 관한 사업도 중요하게 다루고, 또 크게 보면은 제주형 고령 친화 산업의 로드맵을 좀 구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고령 친화 산업 특구 조성인데요. 고령 친화 기업이 도내 특정 영역에서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수요자와 좀 협업을 해서 고령 친화 산업의 일자리라든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정책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조항이라든지 규제를 좀 완화하는 차원, 그다음에 조례 제정까지 포함해서 그런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청년층이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창업 창직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제주 지역의 시니어 시장을 좀 목표로 해서 청년층이 장년이나 시니어들과 좀 협업해서 리빙랩이라든지 어떤 그 벤처 스타트업을 좀 육성하면 제주 지역에서는 좀 미래 산업으로 고령 친화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제주 항노화 산업 융복합 발전 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가 관심이 큰 이유는 우리 모두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론 패널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항노화 포럼 추진위원회 김형길 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형길입니다. 네, 패널 여러분들은 화면 왼쪽부터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택식 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맹지혜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맹지혜입니다. 고려대학교 백승필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승필입니다. 인제대학교 배성윤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배성현 교수입니다. 네, 제주연구원 공선희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공선희입니다. 자, 이렇게 총 6분이 함께 이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항노화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네, 2부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의 김영길 원장입니다. 먼저 그 발표 순서대로 우리 그 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 그 질문할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3분 내지 5분 정도 한 분에게 시간을 들여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택식 단장님께서 국내외 항노화 산업 동향과 전망에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항노화 산업의 개요 범위 분류와 항노화 산업 시장 그리고 연구개발 정책 지원 동향과 항노화 산업의 전망과 재현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택식 단장님께 우리 발표자들 질문 있으시면 혹시 질문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항노화 산업 동향과 전망 관련해서 우리 제주 항노화 산업 발전을 위한 재현과 특별히 아까 발표 시간이 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못 나눈 내용이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는 좀 이제 지역 인프라도 상당히 좋으시고요.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고령친화 산업이나 항노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과 인프라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제주도에서 이 항노화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정책 입안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 입안자께서 항노화 산업의 육성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시고 또 이제 그 의지는 이 제주도에 이 항노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이제 구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의 의사결정을 정책 입안자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도시 예를 좀 들면 성남에 그 시니어 산업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투자를 해서 시니어 산업 혁신센터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곳을 저희가 좀 이제 가장 좋은 사례로 보는 이유는 이곳에는 이제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공급자, 수요자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기술 전문가들, 경영 전문가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어르신들이 직접 오시다 보니까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리빙랩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어르신들께서 느끼시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느낌들을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들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계시고요.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노화 산업이나 고령친화 산업의 특징이 이 부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안 보이는 산업입니다.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요양이라든지 고령친화 용품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 규모가 상당히 작고 또 이제 육성하는 예산들도 상당히 작거든요. 근데 이제 지자체의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부처의 관심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복지부의 예산도 받을 수가 있고 산업부 예산도 받을 수 있고 문화관광 쪽에 문화관광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이 고령친화 산업 항노화와 관련된 여러 부처들의 예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트롤 타워가 구축이 된다고 하면 이 컨트롤 타워에서 제주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시고 정부 부처들과 협력하면서 제주만의 좋은 항로화 산업, 고령친화 산업을 육성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공선희 센터장님께서 이제 그런 제안들을 이미 다 해주셨는데요. 앞단에 제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위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제안들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제주의 항로화 산업이 좀 본격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지향적 신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 제주 항로화 산업이 사실은 전국 최초로 신성장 산업인 항로화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항로화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또한 이러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추진해갈 센터와 어떤 기구의 설립들 이런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김택신 박사님께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두 번째로 우리 맹재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발표 내용 중에서 소개해 주신 웰리스 클러스터 통합 모형을 제안을 해 주셨고 특별히 맹 박사님이 직접 작성하신 논문의 모형이었는데요. 제주형 항로화 구축을 위해서는 앞에 우리 김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항로화 산업 선도 주체기관이 필요한데요. 경남 테크노파크에 항로화 바이오 팀이 언제 생겼고 뭐 직원 수라든지 연중 주요 사업이나 그동안의 성과들을 소개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제주의 항로화 산업과 일자리 구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경남 테크노파크 항로화 바이오팀 같은 경우에는요. 경남의 주력 산업으로 항로화 바이오 산업이 선정된 이후에 정책기획단 내에 나노 바이오, 나노 항로화 팀을 구성하여 TF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16년에 항로화 바이오 팀을 과학기술에너지센터 내에 구성을 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그 업을 이뤄 나가고 있는데요. 항로화 바이오팀은 크게 제일 처음으로는 항로화 산업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기술 개발 과제와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수주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경남 테크노파크 항로화 바이오팀 안에는 과학기술센터에 위치하고 있고요. 항로화 바이오팀의 팀장님 한 분 이외에 항로화 분야와 바이오 헬스 분야를 각각 나눠서 기업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프로그램들을 수주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팀이 신설된 이후에 현재까지 183억 원 가량의 국책 사업을 수주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서부 경남 쪽에 항로화 바이오 그리고 동부 경남 쪽의 바이오 헬스의 기술 연계를 통해서 바이오 메디컬 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 내에 있는 각종 유관기관들이 있는데요.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부터 시작해서 한방항로화연구원, 하동녹차연구소, 남해 마늘연구소, 창녕양파연구소, 그 외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이라든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과 같은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과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이 제주에도 제주 TP뿐만 아니라 제주 바이오 사이언스 파크 및 여기 보이시는 제주 관광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제주 연구원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제주에 딱 맞는 그런 통합 클러스터 모형 구축도 실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에 특별히 풍부하게 잘 갖춰져 있는 자연 환경과 우수한 관광 인프라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들로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이 앞으로 제주의 항로화 웰리스 클러스터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남의 항로화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핵심적 주체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우리 그 경남 테크노파크의 맹재 박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 항로화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잘 연구하고 또 제주의 유관기관들이 함께 합쳐서 우리 항로화 산업을 발전시켜가는 그러한 추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맹재 박사님께 질문하실 내용들 없으세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백승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로화 과학기술과 지역혁신 융합 연구에 대해서 특별히 생체시계 기반 항로화 주제 지역혁신 선도 연구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새로운 항로화 과학기술의 연구를 모방약과 식이세포 등을 중심으로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고령화 문제와 건강 수명의 연장 문제, 이런 주제들을 좀 다뤄주셨는데요. 특별히 1, 2, 3차를 아우르는 항로화 그 바이오 헬스 발전 방안과 연계해서 우리 제주의 항로화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가 혹시 있다면, 또 융복합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안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항로화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과학의 수준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축적된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는 단순하게 케어의 관점이 아니라 치료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젊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 발표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로화라는 주제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산업들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나 뿐만이 아니라 그 1차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소재들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들도 연관되어 있고요. 최근에 스마트팜 같은 그런 기술들과도 연계가 가능하고요. 또한 기존의 이제 그 항로화가 이제 서비스 산업으로도 많이 관련성들이 있는데요. 서비스 관점에서도 보면은 단순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아니라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여러 디지털 기술과 접목했을 때 그 서비스 산업의 확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별성이 있는 어떤 주제들의 도출이 굉장히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항로화가 단순하게 그냥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강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어떤 것들 뒷받침, 또 기술적인 뒷받침, 또 연구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중기, 단기 또 그리고 봤을 때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아마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데 조금 주력해 보면 어떨까라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기술이라는 것이 산업화하는 과정 중에 여러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많이 각광을 받게 되는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더 활용한다면 그런 원천 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그런 기술들이 사업화되는 어떤 단계가 진행될 수 있겠고요. 또 기존에 이제 제주도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이라든지 천연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또 브랜드적인 어떤 제주가 청정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과 결합했을 때 이 항로화 산업의 어떤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산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항로화 바이오 헬스 산업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그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항로화 주제의 어떤 과학적 수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백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새로운 항로화의 과학기술에 대한 소개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만의 그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잠재적 요소들을 잘 항로화 산업으로 연계시켜서 우리 제주형 항로화 산업으로 발전시켜 가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백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배성윤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헬스케어 관련 산업의 일자리 수요 전망과 헬스케어, 웰니스 산업, 일자리 관련 정책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토론 주제인 제주형 항로화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주제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백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웰니스 서비스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웰니스 관광 분야 가장 빠른 회복세를 코로나 이후에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제주 천연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독특한 경험 제공의 복합 웰니스 공간 창출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발표하시면서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배 교수님의 일자리 수요 전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제주가 좀 더 준비해야 될 그러한 내용과, 또 아까 그 직장 웰니스 산업 국내외 사례 뭐 이런 내용들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혹시 그러한 적용 사례가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웰니스 헬스케어 분야 자격증에 대해서 퓨처런의 학습 플랫폼에 대해서 직업군을 예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주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또 있는지, 이런 부분들과 혹시 시간 관계로 나누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주 항로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웰니스 관광 분야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미래에는 최근에 그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국경이 봉쇄되고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분야가 서비스 분야와 국경을 이동하는 이제 관광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할 분야가 웰니스 관광 분야가 되고, 그 분야 중에서도 지금까지 조금 미흡했던 분야가 온천 스파 요 분야하고, 또 한 분야는 이제 직장의 웰니스 프로그램이 관광과 접목이 되면서 조금 이제 확장되는 추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웰니스 관광과 관련해서 최근에 뜨는 어떤 추세라면 아마 워케이션이 될 텐데요. 워케이션은 워크와 베케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관광지에 가서 일도 하면서 휴양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워케이션을 이제 뭐 대표적으로 지난 여름에 이제 롯데 멤버스 같은 그룹에서 자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약 일주일간 이제 롯데 관련된 호텔이 제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지원을 했었는데요. 주 4일째 근무를 하고 3일은 이제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2022년도 초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워케이션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한 8개 지역을 대상으로 11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시범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일종의 유연 근무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강원도가 제일 많습니다. 아마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기업이나 일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접근성 측면이나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강원도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곳이고, 특히나 이제 강원도는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곳이기 때문에 지역이 소멸되거나 인구나 세수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뭐 강릉, 속초, 양양, 평창 같은 곳, 뭐 경상도에도 있습니다. 부산과 남해가 대표적인 그런 시범 지구고요. 내륙에는 이제 전주,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가 후보지였고, 그다음에 제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기업이나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일을 하거나 직접
고객과 만나거나 영업하는 형태가 아니라 연구 개발 혹은 뭐 사업 모델을 만든다든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크게 개인 어떤 그 워케이션, 개인형 워케이션이 있고 기업형 워케이션이 있습니다. 유럽은 주로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개인의 사업자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휴양지에서 일도 병행하는 그런 형태로 개인형 워케이션이 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정부 지자체 중심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곳이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못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소멸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좀 그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관광 자원을 이용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일본에 두 가지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개인형이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기업형은 아직까지 조직화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정부에서도 시범사업 형태로 그 전망을 좀 타진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형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휴양지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비용 면이나 기업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휴양이 같이 하면 좋지만 혼재됐을 때는 또 비용을 지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에 확실한 어떤 뭐 비슷한 생산성이 있거나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비용만 지불하고 기업의 어떤 생산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기업이 여기 기업형 워케이션에 뛰어들기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 기업들이 안심하고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직원들이 머물 수 있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과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은 그런 일할 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제주형 워케이션이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웰니스 분야의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웰니스 분야도 많은 나라에서 전문 자격증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부상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항노화나 아니면 보건의료 분야가 확대되면서 그러니까 의료 전문직이 아닌 그러니까 뭐 어떤 질병이 생기기 이전 단계에 건강을 관리하거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신체적, 정신적 활동들을 보조해 주거나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6가지 영역에서 그 퓨처런이라고 해서 영국의 그 프로그램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아마 제주도는 뷰티와 미용 관련돼 있는 자격증들을 좀 만들고 그런 양성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이제 조직화돼서 자격증이나 퀄리티를 이렇게 품질을 인증하는 형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지자체가 거버넌스를 가지고 프로그램도 유치를 하고 자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아마 그 웰니스 관광 측면에서는 단순한 어떤 관광도 중요하지만 특히 젊은 세대들이나 중장년층들은 어떤 여행을 경험의 확대로 보거든요. 제주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이 결국에는 제주에 와서 누릴 수 있는 천연 자원을 역사적인 경험 그리고 액티비티와 연결할 때 그런 그 중장년층들을 이제 타겟으로 한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배 교수님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참 잘 정리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워케이션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일수록 앞으로 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특히 그 공유할 수 있는 오피스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기반을 또 구축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조직화와 품질 인증을 지자체나 관련 단체들이 그 함께 관련된 영역의 그런 자격증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배 교수님께 혹시 질문하실 내용 없으시면 우리 공선희 센터장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형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업무를 하고 계신 제주 고령사회연구센터의 주요 기능을 좀 소개해 주시고요. 또 고령 친화 산업 특구 지정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러한 타시도 사례가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지정될 때 어떤 기대 성과가 예상되는지 또 아까 발표하시면서 혹시 시간 부족으로 언급하지 못했던 우리 제주 고령 친화 산업 육성을 위한 또 조언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고령사회연구센터는 제주연구원에 있는 부설 센터고요. 2004년도에 사실은 제주 장수문화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워낙 이제 장수로 잘 알려진, 그래서 오키나와하고도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장수문화연구센터로 있다가 WHO에서 이제 고령친화 국제 네트워크 회원도시 가입을 준비하면서 기본 조례를 2015년도에 제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에 저희 센터 이름을 고령사회연구센터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노인복지하고 인구고령화, 그러니까 고령사회가 도래했을 때, 초고령사회가 도래했을 때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정책연구기관인데 동시에 저희가 이제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포럼을 연사회 개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특히 이제 고령친화 산업과 관련된 주제로도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조사를 통한 정책 모니터링을 하는 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제주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에 관한 그 최상위의 그 기본계획인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작업도 수행하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제주 에이지테크 특구는 타시도에는 지금 사례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고령 친화 산업 혁신센터가 지금 앞에 말씀하신 성남이 좀 잘 되어 있고 시니어 산업 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대구와 부산 정도가 이 고령 친화 산업 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이런 에이지테크와 관련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용자는 시니어인데 제품 개발에 청년층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세대 통합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는 뭐 특구를 선정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그 규제 완화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추진 계획
계획이나 사업 기획을 좀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령 친화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해서 이게 이제 스타트업이 됐던 일반 기업이 됐던 그 에이지테크 제품을 좀 실제로 검증하는, 그리고 시제품을 제주 어르신들이 먼저 사용해보고 또 제품 효과를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제주형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우리 토론자님들의 혹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주형 항로화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제주 항로화 산업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제주형 항로화 웰니스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해가고 전략적인 방향 설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갈 것인가 관한 좀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도 우리가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이러한 항로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항로화 선도 연구센터 설립이나 주최 기관들, 특별히 도정의 확고한 의지와 행재정 지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